10월 25일 목요일 김성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 은행권 대출의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인 DSR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도 대부업 대출이라든가 또 개인 간의 P2P 대출이 이 규제에 허점을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출이 늘어날 경우 가계부채 부실은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영미 경제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사실 은행권, 거기다 저축은행, 게다가 카드사까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곳까지 전부 DSR 적용 범위를 넓혀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 부동산 거품을 갖다 좀 막아보겠다. 대출을 잡아서. 이런 의도였는데 지금 그 틈새를 타고 대부가 막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P2P 시장, 이게 개인 대출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쪽 한쪽으로는 대부업 허가를 받아놓고 한쪽으로는 그냥 P2P라는 형태로 이걸 융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예. 올해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3조 5천억 원 정도 개인 간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관련 협단체가 집계한 내용이니까 아마 실제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2배 정도 늘었고, 예. 재작년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벌써 한 6배 정도 늘었습니다. 6배가 늘었어요? 일단 업체의 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예. 2015년에는 관련 업체 수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년 만에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몇백 개 회사가 성업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213개네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네. 예, 3조 5천억 규모가 움직이는데 이게 사실은 추정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확히 세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영세한 업체가 더 운영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지금 근데 이 사용 용도를 보니까 더 충격적이에요. 사용 용도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부동산 담보대출이 36%, 그리고 건축자금대출이 31%.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을 끼고 도는 그 대출들이 7, 8%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땅을 담보로 하든지 아니면 그 기존에 존재하는 건물, 또 나아가서는 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을 담보로 잡고 그 투자금을 모집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 경기라는 게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규제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당초에 그 예정했던 그 수익률을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당초 약속했던 것만큼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까지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원금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 정부에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요것도 좀 우리 평론가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의 상한선을 70%까지 낮추는데 제2금융권까지 전부 다 묶어서 그렇게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대부업은 제2금융권 아니죠? P2P 대출은 아예 관리의 사각지대죠? 그러면은 이들은 점점 더 대출이 그냥 물밀듯이 늘어나고, 이들이 사실은 중금리라고 하는, P2P는 중금리라고 하지만 고금리라고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은행권에 비해서.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 은행권 대출은 꼼꼼하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DSR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DTI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버는 돈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하고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 그것만 더해서 얼마를 몇 %를 차지하느냐, 이걸 계산을 하는데요. DSR의 경우에는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융 등등에서 내가 지고 있는 모든 금융권의 빚을 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100만 원을 버는데 70만 원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마라. 이게 DSR 70%
강화를 한다. 70%로 규제 기준을 강화한다. 그 얘기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권에서는 지금 P2P 대출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통계 전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람도 DSR 그 기준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는데 P2P 대출을 통해서는 자금을 융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일단 당장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태껏 부동산 뭐 무리해서 빚내서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빚내서 샀어요. 샀고 또 하다 보니까 경기가 나빠요. 그래서 자금 융통을 갖다 좀 다른 신용대출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론도 좀 쓰게 됐어요. 신용등급은 더 나빠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DSR 규제까지 딱 들어와서 모든 그 총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것들을 수익의 퍼센테이지를 딱 묶어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돈을 갚아내라. 이런 식으로 은행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갚습니까? 그러면 결국 또 빚을 내서 갚아야 되는데 훨씬 더 이자를 많이 내는 곳에서 빚을 내서 갚아야 되고 거기가 얼마나 빚이 올라가는지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게 풍선 효과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부가 P2P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의 그 개념을 좀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인 게 P2P도 그렇고 뭐 사금융도 마찬가지고 나아가서는 그 전자화폐가 한동안 굉장히 그 투자 열풍이 불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근거 규정이나 아니면 그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 중간에 판단 기준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순간 이게 마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개고기를 먹잖아요. 실질적으로 개고기를 파는 식당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개고기를 유통하거나 개를 도축하는 게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먹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니까 관련 위생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위생적인 게 많. 그렇죠. 뭐 그 개를 함부로 잡는다든가 비위생적인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히 지금 4조 원에 가까운 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없는 셈 쳐왔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는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자 이런 주장이 있죠.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법적 금융회사를 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 이게 금융회사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은행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어렵고 또 들어오는 자본들이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건 대부업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그 특별 규정을 만들 수 있죠. 예컨대 지금 현재의 P2P 업체는 말하자면 전자상거래 업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화폐 거래도 역시 온라인 상거래랑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감독 기관들이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면서 서로 시쳇말로 말해서 떠넘기고 있었던 그런 와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면 제도가 거기에 따라와서 발맞춰 줘야죠. 자, 지금 P2P 금융과 관련된 사고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더 주목해야 되는지를 싹 정리를 해 주시죠. 예컨대 이렇습니다. 그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전체 대출의 한 40% 정도가 이 부동산,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그런 상품에 투자가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영세한 건설업자 혹은 영세한 뭐 상가 주인, 건물 주인이 은행권 대출은 안 되니까 자금을 끌어모읍니다. 해서 건물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상가를 사서 여기서 내가 뭐 10%, 15% 확정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 15% 확정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다들 그거 하겠죠. 그럼요.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한 2%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본인 자체가 신용도가 낮은 데다가 취약차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산을 해버리면 이거 어디서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는 P2P 업체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이 한 5% 수준인 걸 고려하면 굉장히 연체율이 높은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뭐 돈을 어디서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P2P 업체가 만약에 소위 장난을 친다. 투자자를 모집해서 수익을 주겠다고 하고 사실은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허.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돈을 떼이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하기 힘든 게 P2P 업체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데 처음에는 아마 한동안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어서 줄 수도 있겠지만 폰지 사기처럼요. 그렇죠. 이게 절대 그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게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문제가 P2P 업체들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이 빌려줄 때 그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업체에 사실상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고객이었던 사람들을 밀어내기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DSR 규제를 시작하면 DSR 규제에서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P2P 대출이나 대부업 쪽으로 밀려가고 그러면 이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쪽 더 취약한 그런 그 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피해가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뭐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 경우에는 이분들이 아마 제1금융권을 다 거쳐서 거기까지 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차후에 나는 빚을 못 갚는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완전히 파산하는 상태가 되면 1금융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기존에 빚을 얻어놓은 것들을 순차적으로 못 갚을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정부도 이제 출구 전략을 아예 두지 않은 건 아니고 중금리 대출 아니면 그 소액의 경우에 장기간 못 갚으면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서류 작업이 너무 복잡하고 맞아요. 여기에서 사람을 소위 뺑뺑이 돌린다. 기관별로 여기 다녀오세요. 여기 다녀오세요.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뭐 주거나 그런 복지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금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취약차주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도 고민을 해볼 만합니다. 맞습니다. 그 서비스가 없으니까 중간에 또 사기꾼들이 끼어들어요. 제가 그런 사익돌 대출 뭐 이런 거 받아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수수료만 챙기고 사라져버리는. 그렇죠. 그런데 정부 정책금융에는 절대 브로커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의 입장에서 P2P 대출로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면 보상받을 데가 없고 그리고 지금 P2P 대출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더 고통이 심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법 정비를 좀 해가지고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정치권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국회도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감독기관도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공유경제니 뭐 이것도 굉장히 신종의 어떤 대출 금융상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도는 항상 후행할 수밖에 없지만 존재하는 걸 존재하지 않는 셈 치고 감독을 안 한다? 이거는 배임이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안이 5개나 그 국회에 계류 중이라던데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이게 일단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해도가 높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그 정치권에서 정쟁이 이슈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와중에 이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P2P 업체를 통해서 아마 대형 금융사고가 나고 이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이거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겠죠.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들 그리고 담당 금융기관들 그리고 감독기관이 해야 되는 건 이게 사고로 번지기 전에 미리 막아주는 그 역할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P2P 금융의 투자 혹은 P2P 대출 이용 시 이 소비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그런 주의사항 좀 정리해 주시죠. 제가 일단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 P2P 업체가 꽤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한 200여 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웬만하면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굉장히 솔깃한 상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A의 상품을 B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회사의 평판이 그 업계에서는 워낙 바닥이 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평판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어떤 건물이나 상가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반드시 현장에 가보십시오. 그렇죠. 그게 가보지 않고 그걸 하고 있겠거니 이거는 사실 무책임한 얘기고요. 그렇죠. 내 돈의 투자는 결국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 무슨 상가가 유명하다고 해서 돈을 넣었는데 떼였다. 가보셔야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발품 팔지 않고는 절대로 그 자기한테 오는 손해를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DSR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P2P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그 해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